저는 매일 채소를 의식한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의식적으로 채소를 섭취하는 것, 두려움 없는 120세 인생에 필수적입니다.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좋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은퇴를 모르는 장수의사의 45가지 건강습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지은이 다나카 요시어, 옮기니 홍성민, 발행 한국경제신문, 발행일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나요? 건강한 장수가 가능함을 몸소 증명한 101세 현역 의사의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비결. 이 책의 저자는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현역 의사입니다. 올해 104세가 된 그는 79년차 내과 의사로 아직도 매일 오전 환자들을 만납니다. 진료가 끝나면 귀가하여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정해진 코스대로 산책을 한 후 스마트폰으로 지인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 손으로 먹거리를 준비하고 자기 발로 걸어 일터로 나가는 그는 젊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며 환자와 대화하거나 웃는 얼굴로 병원을 활보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면 100살 넘은 노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인류 수명 120세를 논하는 책은 100살이 넘어도 이렇게 나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01세를 기념하여 자신의 활동법, 식사법, 질병대처법, 마음관리법을 45가지로 정리한 이 책에서 저자는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건강 습관을 알려줍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대비해야 하는 4050을 위해 잘못 알려진 다이어트 및 운동 방법도 짚어줍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강법은 전부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으로 이 습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 모두 101세 현역 의사처럼 두려움 없는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삽니다. 오랜 옛날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할 때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짐승들의 습격에 대비해 짧게 자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즉,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아마 본능대로 몸의 목소리를 따르며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현대인은 자연에서 멀어진 문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능의 욕구가 아닌 지식과 논리를 앞세우는 머리의 욕구를 따릅니다. 머리만 커져서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 본래의 생리적 리듬을 무시한 상당히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 하루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2년 전까지는 낮 2시에서 5시까지 오후 진료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진료를 끝내면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 뒤에는 인터넷으로 일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라인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5시부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7시부터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후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10시 반쯤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전환되지 않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다른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고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생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음식은 우리 몸에는 모두 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소화란 몸 안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을 흡수 가능한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소화관 운동에 의한 물리적 소화와 소화 효소나 위산 등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나뉩니다.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와 이러한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분이 되고 몸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 분비량이 늘어나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췌장에서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몸에 주는 셈입니다. 가끔은 일이 바빠서 식사를 거르거나 엉뚱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불규칙한 식사를 지속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밤을 새거나 늦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컨디션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허기와 졸음을 느끼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허기와 졸음을 느끼는 시간도 일정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좋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체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5년, 10년 뒤 몸의 유연성에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10종류 이상의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과 그것의 절반 이하밖에 섭취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암 같은 성인병의 발생 위험률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하루 10분간 체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하루에 채소 100g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루라는 단위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10분씩 10년간 지속하면 36,500분이나 체조를 한 셈이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작은 습관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습관으로 정착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인식해서 버리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식사,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부정적인 사고 등은 전부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는데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뇌경색 발병을 계기로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목숨이 위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겨우 그 위험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몸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목표 세우기입니다. 먼저 목표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마사지 전문가에게 허리 통증의 효과적인 체조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매일 20분씩 1, 2주일을 계속해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점점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하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는 하지 않아도 똑같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체조를 그만두게 됩니다. 만일 좀 더 노력하면 허리 통증이 경감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체조를 지속하자고 생각했으면 처음 목표 설정을 낮게 잡아야 합니다. 매일 꼭 하자고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 바쁘면 시간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2달은 해보자 하고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70점 정도면 된다는 기분으로 말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 시작한 행동으로 기쁨, 충실감,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치의의 권유로 매일 30분 이상 걷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단순히 건강을 의식해서 하는 것만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즐겁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집 근처 공원을 도는 산책길에 찻집이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 한 바퀴 걷고 나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자. 그렇게 생각하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그 찻집에 들러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걷기로 몸을 움직였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마시는 커피는 몸에 스며들듯이 맛있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즐거움이 걷기를 습관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식사법, 산책, 체조 등의 여러 습관을 지속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매일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vegetable first라는 말이 있습니다. vegetable first는 말 그대로 식사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등의 단백질과 당질인 밥을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 여분의 당질과 지질의 축적을 막아 비만,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치를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식후 혈당치의 급상승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치가 오르면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에는 사용되지 않은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또 혈당치가 인슐린으로 인해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불필요한 공복감을 느껴 당질을 더 강하게 요구해서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채소를 비롯해 버섯, 해조류, 나토 등에 풍부히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지방의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에는 노화 촉진 물질인 노화 단백질, AGE의 흡수를 막고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화 단백질이란 식사로 섭취한 여분의 당질이 몸속 단백질과 결합해 일으키는 당화로 인해 만들어지는 물질로 검버섯과 주름, 동맥경화, 백내장, 알츠하이머의 요인이 됩니다. 저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게 됩니다.
식탁에 고기와 채소가 있으면 맛있어 보이는 고기부터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소부터 먹어보도록 하세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채소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섭취하지만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원도 많이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8, 90대의 고령에도 두툼한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일주일에 2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최근 주목받는 소박한 식사가 대체 몸에 얼마나 좋을까 의문이 듭니다. 소박한 식사는 기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는 식사 방법입니다. 육류 섭취는 줄이거나 끊고 그만큼 어패류를 먹습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콩을 주 원료로 하는 나토나 두부로 섭취합니다. 채소나 산나물을 많이 먹고 된장국, 장아찌 등의 발효식품 섭취를 매일 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끼니마다 식사량은 6에서 70%로 줄입니다. 소박한 식단은 언뜻 몸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식단입니다. 소박한 식사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동물성 단백질과 당질의 과잉 섭취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양 과다에 빠진 현대인의 식생활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채소 섭취는 부족하고 동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의 당질 섭취가 많습니다. 즉,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 소박한 식단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식단은 육류와 식사량을 억제하기 때문에 영양면에서 균형적인 식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영양의 균형입니다. 그 전까지 고기를 많이 먹고 식사량도 꽤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박한 식사로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소박한 식사를 실천하는 사람 중에 신종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영양실조란 한마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필수 아미노산인 9종류의 아미노산은 몸에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지 못해 고기 등의 식품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양물질의 운반을 담당하는 혈액 속의 혈청 알부민은 수치가 오르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 역시 고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종합과학대학의 구마가이 슈 교수는 실험 대상군을 1. 매일 80g 정도의 고기를 먹는 그룹 2. 매일 60g 정도의 고기를 먹는 그룹 3. 매일 40g 미만의 고기를 먹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첫 번째 그룹이 세 번째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43%나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뇌졸중 방지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키워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단, 고기는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도 풍부해서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몸을 만드는 60조 개의 세포의 원형질 막의 구성 성분이고 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몸에 나쁘다고 단정해 극단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육류도 여러 부위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붉은 살코기뿐 아니라 기름기가 많은 등심도, 닭고기는 연한 살뿐 아니라 가슴살과 다리 부분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박한 식사를 하다 보면 생선도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푸른 생선에는 피로를 제거하는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식단은 소박한 식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치즈 등의 유제품, 고기, 생선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고 식사량도 90%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고령자보다 고기 섭취량과 식사량이 많은데 매일 일을 하고 산책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되는 활동 에너지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적당한 양이라고 느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고기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소박한 식사는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사량은 배불리 먹는 양의 80% 정도로 약간 모자라게 먹기를 권합니다. 물론 가끔은 소박한 식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령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 날은 소박하게 먹는 것이 위장을 쉬게 하는 의미에서 좋을 겁니다.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최근에 집안에서 얕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한동안 얼굴에 커다란 검붉은 멍이 남아 있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얼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한 번 놀라고 동시에 뼈가 튼튼하신가 봐요 하고 두 번 놀랍니다. 노인이라서 그 정도로 넘어지면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원래 골격이 튼튼하고 체격이 좋은데 이 나이가 되어도 뼈가 건강한 것은 평소 식사를 통해 칼슘을 많이 섭취한 덕분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지니 그 점을 의식해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몸을 움직여 왔습니다. 현재 제 골밀도는 정상 수치 안에 있습니다. 골밀도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골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남성의 경우 25에서 30세, 여성은 20에서 25세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차츰 감소하고 노년기가 되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급증합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갱년기에 이르러 완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속한 감소로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뼈는 몸의 대사로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골 형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래된 뼈 세포가 파괴되어 뼈의 조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골 흡수 현상도 끊임없이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30세 무렵까지는 골 형성 작용이 골 흡수 작용을 웃돌지만 나이가 들면서 골 형성보다 골 흡수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골 형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식사를 하고 매일 걷거나 체조를 해서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뜻 체격이 좋고 뼈도 튼튼해 보이지만 평소 식습관이 탄수화물 중심이거나 운동 부족으로 나이보다 뼈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튼튼해 보여도 뼈까지 튼튼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생활 습관에 불안을 느낀다면 몸의 외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형성에 필요한 성분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은 치즈, 요구르트, 두부, 나토, 멸치 등의 작은 생선, 녹미채, 미역, 큰 실말 등의 해조류, 소송채, 청경채, 고구마 잎 등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출근할 때 한 입 크기로 자른 치즈를 챙겨가 쉬는 시간에 먹습니다. 요구르트도 매일 거르지 않고 먹는데 냉장 보관하면 유산균의 활동이 저하되고 몸이 차가워져서 먹기 전에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둡니다. 마트에서 파는 요구르트는 다양한 유형의 유산균으로 만들어집니다. 종류가 많은 만큼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지는데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과 그렇지 않은 유산균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 종류의 요구르트를 먹어보고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주로 일광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정어리, 연어 등의 생선과 버섯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을 흡착시키는 작용과 칼슘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나토, 몰로키아, 차조기, 시금치, 고구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뼈를 형성하는 고라세포에 작용해 칼슘이 만들어지는 것을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녹미채, 미역, 다시마, 나토, 두부, 된장, 모시조개, 대합, 금눈돔, 정어리 등의 생선, 버섯 등입니다. 이처럼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골 형성을 위해서는 칼슘과 함께 이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골 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는 몸의 기초가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뼈의 건강이라는 토대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오키나와에서 의사로 일했는데 현지인들의 건강 상태가 4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나쁜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찾다 보니 반대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장수의 고장으로 유명했던 오키나와인데 2015년 일본 후생 노동성의 도도부현별 기대 수명 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 여성은 전국 7위, 남성은 36위로 이전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술 섭취량, 지방이 많은 고칼로리 식사, 운동 부족으로 인해 간질환과 당뇨병 환자가 매우 많고 흡연이 일으키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예전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구마, 여주 등의 채소, 해조류, 생선, 두부를 비롯한 콩제품을 자주 먹었습니다. 싱거운 음식이 많아서 염분 섭취량도 적었습니다. 그런 식생활이 크게 바뀐 것은 미군 기지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의 서구화와 패스트푸드의 보급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식이섬유가 풍부했던 이전의 건강식보다 고칼로리, 고지방식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급증해 비만인의 비율이 전국 1위가 되었습니다. 또 후생 노동성 조사에서는 성인병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운동 부족을 드는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걷는 일이 적어 운동 부족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1. 채소, 생선,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고 2. 음주와 흡연은 삼가며 3. 몸을 자주 움직이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진찰실에는 고령자가 많이 오는데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식사입니다. 오키나와는 채소, 생선, 해조류 중심의 식단이 두드러지고 대만은 채소, 생선, 발효식품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지역에서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사람들은 이처럼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고령에도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등 집안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걷고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셋째,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대화 상대인 친구가 여럿 있고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으며 그림이나 붓글씨 등의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3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스트레스는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안에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정상세포와 유전자를 공격해 검버섯, 주름 등의 노화 현상을 앞당기고 동맥경화와 암, 당뇨병 같은 성인병의 요인이 됩니다. 몸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초래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을 비롯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도 심하며 인간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면 저절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 따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의식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도 있고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것이 심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고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타입입니다. 실제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성격 덕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전환하는 습관이 만들어졌나 봅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마음속으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나는 일,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일은 혼자 끙끙거리며 생각해 보았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로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은 그 환자의 증상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내일 친구와 식사 약속을 했는데 기대된다 하고 기분 좋았던 일, 신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오래 지속한 사람은 의외로 병에 걸리거나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을 주체 못하는 사람이 몸에 이상을 호소하거나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즉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황은 삶의 충실감과 의미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건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 당연하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합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보면 영양 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영양 섭취로 고혈압, 뇌질환, 당뇨병, 심장병 또는 이를 초래하는 요인인 비만이 되기 쉬운데 그것은 적당함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식욕에 굴복해 단 것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배탈이 날 만큼 계속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서 위장이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식사량의 80%만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처럼
식욕 이외에 다른 욕구도 80%만 채우는 걸 기준으로 해두면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몸의 건강은 마음을 정돈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욕구는 끝이 없어서 이 정도면 된다 하는 선을 자기 안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법을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충분한 것, 즉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보는 마음을 지니면 만족을 아는 감각도 길러집니다. 매사 적당히 해보세요. 평범하게 들리지만 심신의 건강에 관련된 깊은 진리를 감추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다나카 요시오는 2023년 기준 81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106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이 책은 그가 101세가 되던 해에 출간한 책으로 주 5일을 환자를 진료하고 스마트폰으로 채팅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평소 습관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를 검색해보면 많은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환한 미소로 건강하게 진료를 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책의 머릿말에 앞으로 10년은 더 환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며 꾸준히 자신의 일에 정진한 것이 장수의 큰 비결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건강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몸을 움직이는 가벼운 활동을 매일 꾸준히 지속한다. 둘째, 매일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고 고기를 매일 섭취하며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한다. 셋째, 적당량의 탄수화물 섭취를 하되 과다한 염분 섭취는 피한다. 넷째, 자신의 몸이 주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며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 다섯째, 마음 건강을 잘 돌보며 열린 마음으로 생활한다. 저자의 45가지 건강 습관을 읽으며 저자가 얼마나 규칙적이고 건강한 습관과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특히 식습관에 대해서 많이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노년을 향해 지금부터 꾸준한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